2007, 8년처럼 그런 어떤 금융위기가 오기에는 거리가 너무 멀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망가지면서까지라도 거품을 만드는 구간이라는 거죠. 일본의 그 이제까지의 그 양적 완화 정책 이곳은 변동이 없을 것이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이 경쟁을 하고 있는 산업들 그리고 자체적으로 키울 수 있는 산업들에 대한 투자가 중요합니다. 경기는 어느 정도 바닥을 찍고 회복할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제조 강대국들의 매력도 더 높다. 자, 이번엔 미국의 경제 그 주체인 미국 국민들이 요즘 나오는 뉴스를 보니까 카드빚이 드러나고 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그 보유하고 있는 금융 자산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가처분 자산이 이런 것들 때문에 네. 근데 소비 지표는 자꾸 올라가잖아. 그러면 이거 빚내서 쓰나 보다. 이거 안 좋은 징조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안 좋은 징조인 건 사실인데 중요한 거는 그게 거품이라고 하더라도 그 거품이 일어나는 기간 동안에는 시장이 깨지질 않죠. 우리 기억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미국은 그 정도 파인드멘탈로 망가지지도 않았고요. 어쨌든 우리가 2000년도 초반에 그 카드 대란 일어났을 때 기억나시죠? 그렇죠. 예. 막 왕창 대학가에서 막 카드 주고 쉽게 카드 만들고 한 사람당 뭐 카드 3개씩 들고 다니고 뭐 많았죠. 그러면서 엄청난 이 위기가 터지죠. 근데 그 전에는 엄청나게 좋았죠. 신용카드 회사들 주가 폭등하죠. 먼저 망하기 전에. 그래서 지금이 그럴 수 있고요. 지금 정도의 속도의 상승률이면 몇 년은 더 버틴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처분 소득, 뭐 저축률 다 좋은데 지금은 미국의 가계 펀드멘탈이 워낙 현재 튼튼하기 때문에 2007, 8년처럼 그런 어떤 금융위기가 오기에는 거리가 너무 멀어요. 그래서 우선 데이터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자, 미국의 대출 증가율이 지금 10%가 넘습니다. 자, 그러면 이 10%가 넘는 대출 증가율이 나오면 경기 침체가 나올 수가 없죠. 왜냐하면 돈을 빌려주는데 그걸 가지고라도 경제 활동을 하니까 GDP 성장률은 높게 나옵니다. 근데 여태까지 계속 경기를 좀 과열 형상을 죽이려고 하기 위해서 유동성을 회수했죠. 네. 그게 바로 예금 증가율과 연결이 돼 있고 지금 예금이 축소가 돼서 마이너스 2.1% 수준입니다. 그렇죠? 보시면은 1994년, 95년 이때의 마이너스 1.6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보다도 더 많이 지금 적극적으로 예금이 줄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세이빙스 레이쇼, 저축률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렇게 떨어지는데 예금이 대출은 10%씩 늘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왜냐하면 예대율이 낮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 꼭지를 찍었던 요때, 이때까지 올라가 버리면 이때는 이제 진짜 큰일 나요. 터지는 거죠. 네. 근데 이게 거리가 너무 멀죠. 예대율로 보시면은 더 그렇습니다. 여기가 100%대예요. 100%대. 100%대까지 가면은 무조건 터져요. 만약에 지금 숫자가 막 98%다. 막 그러면 저는 이거 당장 다 던져야 되고 엄청난 폭락장을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아니고 이 숫자는 지금 아니죠. 지금 여기 와 있어요. 68.3.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1.3년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똑같은 숫자거든요. 이게 9%포인트예요. 그럼 여기까지 가는데 1.3년이다 치면 얼마나 더 시간이 걸릴까요? 아니, 얼마 뒤에 경기 침체가 올 수 있을까요? 그 가능성이. 저희 계산으로는 내년 상반기 말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속도로 올라가더라도. 그러니까 예금이 주는 속도에 대출 증가율이 이렇게 계속 10% 이상 늘어나는 케이스이다 하더라도 그래야지 이 코로나19 터질 때 최악의 경우라도 그러면 앞으로 최악의 경우라도 1년 반 정도가 남았다는 얘기예요. 최악의 경우라도. 그럼 그 기간 동안에 시장이 얼마나 상승할지는 우리는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걱정인 부분이 있죠. 심지어는 요 카드 말씀하신 대로 이 금액만 보면 엄청나게 높아지고 그러니까요. 있죠. 저거 보고 이거 뭐지? 이랬던 기억이 나요. 네. 자, 이렇게 금액만 보고 있으면 걱정스럽지만 이 차트를 이렇게 그려보면은
이렇게 그려보면은 또 연체율을 이렇게 그려보면은 여기 보시면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이게 거의 5%대입니다. 5% 연체율이. 근데 지금 2%예요. 올라가야지. 여기까지 가면 걱정해야죠. 요때는 시장이 오를 겁니다. 네. 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걱정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펀더멘털이 망가질 수 있을 가능성이 있죠. 그렇지만 지금은 망가지면서까지라도 거품을 만드는 구간이라는 거죠. 물론 여기서 멈출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예금 증가율이 오히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뀔 수 있죠. 그게 뭐냐? 올해 하반기에 미 연준이 금리를 더 이상 안 올리고 네. 오히려 내년으로 넘어갔을 때 떨어뜨린다.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도 안 오는 거죠. 경기 침체가. 대출 계속 늘려주고 예대율은 오히려 천천히 올라가고. 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나올 수 있어서 저희는 당연히 우리가 신용카드 회사들을 많이 들여다봐요. 근데 저희는 오히려 지금은 뭐냐면 신용카드 회사, 전자결제 회사 이런 회사를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아직은 건전성이 좋으니까. 보통 금융주 같은 경우에 제가 저희는 금융주에 투자를 많이 해봤으니까 물론 이게 리스크가 높을 수도 있으나 이런 숫자 정도면은 이익이 왕창 늘어나는 구간이 앞으로 1년, 2년, 3년 더 나올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때는 주가가 보통 폭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은행주나 금융주는 처음에 금리를 막 내려서 경기 부양을 하려고 할 때 이때 거의 오름폭의 80%가 오르고요. 네. 그리고 몇 년 동안에 안 오르다가 마지막 사이클 때 또 왕창 올라요. 요 때만 투자하면 되거든요. 저희는 여태까지 투자 안 하다가 지금 신용카드가 쭉 올라가는 게 나오니까 이때 저희는 신용카드 관련 ETF, 전자결제 관련 ETF 이런 것들을 저희는 오히려 지금 투자를 하고 있죠. 물론 이때 수익이 많이 들어오면 빨리 털고 나올 거지만 좀 더 단기적으로 보면서 판단하겠지만 그래도 지금은 여기서 수익을 올리는 구간이죠.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일단 뭐 미국인들의 카드빚이 늘어나고 있다 이 이슈는 그냥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 걸로 이해를 하고 넘어간다면 네. 이제 정부 부채가 문제겠죠. 근데 이것도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연례 행사기는 해요. 정치적 아젠다로. 네. 근데 어쨌건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쨌건 그 타협을 위해서 뭔가 그래도 나오는 뭔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정책이 됐든 아니면 그 중간 지점 합의될 수 있는 기준. 이게 뭘까? 글쎄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는 기본적으로 지금 만약에 가계가 엉망이고 즉 가계가 엉망이었었을 때가 코로나19 때문에 도대체 어떤 위기가 터질지 모르겠다. 그렇기 때문에 가계를 위해서 부채를 확 늘리면서 돈을 줬단 말이죠.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가계와 부채가 펀더멘탈이 워낙 튼튼해 있어서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갖다가 쿨다운 시키면 안 되죠, 오히려. 왜냐하면 세금이 늘어나야 되니까. 그죠? 재정 적자 폭을 줄여야 되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 금리를 앞으로는 떨어뜨리게 된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한도가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근데 이제 금리를 나중에는 떨어뜨릴 거기 때문에 그 올라가는 속도가 더 더뎌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정말 중요한 부분은 결국은 기업의 이익이거든요. 정부의 이익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기업의 이익은 가계와 기업들의 펀더멘털이 어떠냐에 따라서 경기가 정해지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오히려 실적이 예상보다 좋게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기업 실적이. 예. 그래서 가계가 튼튼하기 때문에 소비도 계속 이어지고 또 인플레이션만 잡으면 실질 성장률은 더 높아지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심지어는 노랜딩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됐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익 감소에 대한 두려움 또는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 정부가 문제가 생겨서 어떤 두려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미국계 대표 투자 은행들이 얘기하고 있는 어떤 뭐 이익의 20% 감소 이 가능성은 올해 전혀 없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글쎄요, 내년 이후에 있을 수는 있다. 근데 지금은 그 걱정을 할 타이밍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지금 미국과 관련해서는 그러면 뭐
아직은 문제가 없는 걸로 본다고 했을 때 지금 새로 부각되는 그 이슈 이거는 이제 일본 중앙은행 총재가 바뀌면서 네. 어떻게 이 스탠스가 바뀔 것이냐. 혹시나 지난번 그 일드 커브 컨트롤 이것처럼 그 또 폭을 금리 인상에 대한 폭을 좀 높이면서 또 이 금융 시장에 또 평지 풍파를 일으키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걱정을 하는데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BOJ의 양적 완화는 계속 늘어날 수 네, 그래서 있다. 제가 볼 때는 이 총재가 바뀌었다고 해서 달라질 수는 달라질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 네. 물론 이분이 지금 뭐 비둘기파도 아니고 매파도 아니고 중립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방향 자체는 네, 뭐 저희는 큰 변화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그 이제까지의 그 양적 완화 정책 이것은 변동이 없을 것이다. 네. 이걸로 보고 가신다. 네. 그다음에 중국도 한번 좀 봐야 되겠죠? 저희 기업 실적 안 보실 거예요? 어떤 기업 실적? 그러니까 미국을 지금 아까 그러니까 펀더멘탈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정부 얘기를 했지만 기업 그래요, 실적이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하잖아요. 네네. 자, 그러면 그 일본은 뭐 그렇다 치고 네. 아까도 잠깐 얘기하셨지만은 미국의 기업 실적은 좋아질 것으로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 사실 2분기서부터는 상당히 경기 침체를 걱정할 만한 지표들이 나오지 않겠냐가 좀 의견이 많거든요. 네네네. 또 그럴 만한 또 합리적인 이유들이 또 있고 금리가 높다 보니까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데이터가 좀 있나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왜 상고하중 이렇게 보고 있냐면 뭐 정말 좋으면 하고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상고하고. 근데 이제 그거는 뭘로 보고 있냐면 지금 4,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고 있어요. 네. 근데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다라는 개념이 여기 보시면은 마이너스 4.7%예요. 작년 동기 대비해서. 그러니까 마이너스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경기가 안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다기보다는 여기 보시면은 순이익 마진율이 11.3%예요. 1년 전에는 13% 정도 수준에서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났단 말이죠. 그럼 이게 뚝 떨어졌어요, 마진이. 왜? 인플레이션 때문에 비용 급등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 숫자가 나오고 있어서 이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매출 증가율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5%대. 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매출 증가율이 하반기에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실적이 나오는데 이 실적이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잡히느냐에 따라서 예상보다 좋게 나오느냐 안 좋게 나오느냐예요. 그래서 안 좋지만은 좋게 나올 거다는 겁니다. 네. 즉 2월 3일 날 봤을 때 마이너스 5.3%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마이너스 4.7 더 작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올해 1, 4분기 2, 4분기도 똑같은 현상이 나올 거다. 올해 1, 4분기, 2, 4분기는 보시면 마이너스 5.4, 마이너스 3.4인데 이 마이너스 폭이 예상보다 더 나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매출을 보시면 더 황당하죠. 마이너스 1.9, 플러스 1.9 마이너스. 이거는 경기 침체의 숫자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면 이 EPS는 예상보다 덜 떨어지겠죠. 그래서 상고라는 얘기를 해드린 거고요. 예상보다 좋게 나올 거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는 결국은 이 숫자를 회복하고 이익이 증가를 한다는 게 맞다면 네. 인플레이션이 많이 떨어져 주면서 이게 이익이 증가하는 게 맞다면 마진이 확대가 되는 게 맞다면 그렇다면 또 상고 하고가 되는 거죠. 네.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숫자가 틀리고 그냥 뭐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가 좀 이어진다. 이러면 뭐 하중 또는 하반기에 좀 빠지는 현상.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상반기는 예상보다 좋게 나올 거기 때문에 괜찮고 하반기는 정말 회복해 주면 진짜 괜찮은데 그게 아니면 시장은 쉬어가거나 좀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그 펀더멘탈을 보는 타이밍을 지금 보는 게 아니고요. 상반기 말 요 숫자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지금 돈을 일본과 함께 열심히 풀고 있는 중국. 근데 이제 중국이 경기 부양을 하겠다라는 그 이야기 때문에 사실 전 세계 경제가 좀 회복되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잖아요. 사실 이번 반등의 하나의 이유이기도 하고요.
근데 생각보다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의견들도 있고 일단 자기네 부동산 위기라든가 여러 가지 내부 문제가 더 복잡해서 이것이 과연 세계 경제의 그 성장을 조금이라도 끌어올리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겠냐 부정적인 시각들이 좀 느는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작년에 미국의 어떤 영향력을 받기도 했고 또 중국의 입장에서 리오프닝을 안 했죠. 1년 내내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이제 12월 달부터는 완전히 리오프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숫자를 보시면은 이게 M2 증가율이에요. 저희가 네. M2 증가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12.6%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숫자가 예측치보다는 훨씬 높죠. 1%포인트나 높아요. 거기다가 지금 이제 오른쪽을 보시면은 신규 대출과 사회융자 총액이 급증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유동성을 왕창 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BOJ와 함께 PBOC는 유동성을 부여를 하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펀더멘탈에 뭐 그렇게 좋은 형량, 말씀하신 대로 별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중국 증시는 이런 현상이 나올 거예요. 2014년, 15년처럼 폭등을 하고 끝나는. 근데 그걸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중국은 어떤 식으로 가냐면 지금 훨씬 더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을 만한 산업, 생산성을 높여줄 수 있을 만한 산업, 네. 인구가 나중에 감소를 하니까 거기에 맞춘 전략적인 투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은 아마 중국은 GDP 성장률이 작년에 2%대였지만 올해는 5%대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 5%에 있어서 특히 집중하고 있는 산업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매력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 주택 가격이 문제일 수 있어요. 네. 그렇지만 저희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주택 가격이 이렇게 빠졌기 때문에 문제였어요. 근데 이제는 주택 가격이 보합입니다. 이렇게 갈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엄청난 과열 현상의 어떤 부양 정책은 안 들어올 겁니다.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선택과 집중이 중요해질 거고 그 선택과 집중은 중국이 갖고 있는 경쟁력이 높은 산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일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이나 업종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은 저희는 올해가 상당히 괜찮은 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이 수혜를 한국이 어느 정도 받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그렇다면 사실 우리 요즘 그 중국 경기 부양의 그 수혜로 과거와는 다르게 과거에는 사실 우리 철강 화학이라든가 이런 쪽이 큰 수혜를 입었잖아요. 네.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또 일각에서는 뭐 여행이라든가 그러니까 소비와 관련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네. 뭐 카지노라든가 이런 쪽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쪽이 되지 않겠냐 이번에는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던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저희는 당연히 부동산이라고 연결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철강 뭐 이쪽보다는 부동산 경기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보다는 흔히 말하는 설비 투자 중에서 이제 fixed income, fixed asset 그쪽에 대한 것보다는 소비 중에서 여행, 리저, 인터테인먼트 이런 쪽 당연히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나아가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자체적으로도 경쟁력을 높이려고 하죠.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생산성을 높여주는 겁니다. 중국이 계속해서 생산성을 높여왔고 과거에는 노동집약형에서 요즘에는 지식집약형으로 변해가고 있단 말이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이 경쟁을 하고 있는 산업들 그리고 자체적으로 키울 수 있는 산업들에 대한 투자가 중요합니다. 물론 뭐 5G 이런 거 공격 많이 받아서 힘들었고 그래서 화웨이 같은 기업도 힘들었죠. 근데 그건 비상장이거든요. 텐센트 뭐 공격 받았었고 그리고 정부도 규제를 많이 했었고 그런 케이스이지만 장기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자체적으로 그 국가의 생산성을 높여주는 산업 그게 뭐 반도체가 됐던 AI 산업이 됐던 아니면 전기자동차 또 전기차 부품 이런 쪽이 됐던 또 이게 연결이 돼서 신재생 에너지가 됐던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투자가 적극적으로 일어날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인플레이션을 높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인플레이션 낮춰주는 효과를 가지고 올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말씀하신 대로 이 소비 관련된 쪽에서 여행이나 이런 쪽에 대한 투자 플러스 지금 말씀드린 이 생산성을 높여주면서 인플레이션을 낮춰주는 섹터, 업종들, 이게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업종일수록 더 중요. 이렇게 초점을 맞추는 그런 중국 투자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렇다면 뭐 하여튼 미중 패권 전쟁으로 뭐 하여튼 시끄럽긴 하지만 우리가 글로벌리 지금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어디가 좀 가장 유망할까? 뭐 자료 보니까 여러 있지만 네, 이렇게 좀 집중해서 글로벌이요? 한다면 글로벌에서 이제 어차피 뭐 미국 투자가 됐든 중국 투자가 됐든 모두가 다 인도 투자가 됐든 베트남이 됐든 다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 네. 저희는 이 테이블을 요즘에 많이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국가별 포트폴리오 구성을 이렇게 해놨어요. 선진국을 70% 가져가고요. 네. 신흥국을 30% 가져갑니다. 이 안에서 미국의 나스닥을 초점을 맞추고 미국 65% 가져가고요. 그럼 미국을 작게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이네요. 예. 65%면. 예. 그리고 유럽의 비중을 오히려 좀 줄였어요. 너무 많이 올라서 주가가 10%이던 걸 5%로 줄였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선진국 전체가 75%입니다. 일본 안 가져갑니다. 근데 70%라는 게 그래도 많잖아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으나 시가총액은 선진국이 80%란 말이죠. 그래서 70% 들고 가면은 좀 덜 들고 가는 거고요. 신흥국은 시가총액 20%인데 30%나 들고 가요. 많이 들고 가는 조금 거죠. 더 들고 10% 더 들고 간다. 예, 근데 뭐 비율로 따지면 1.5배 더 들고 가는 거죠. 예, 20%만 들고 가도 되는데 30% 들고 가니까 그죠? 네. 예, 그래서 여기서 그럼 어디에 투자를 하느냐? 저희는 올해만큼은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고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지 않고 경기는 어느 정도 바닥을 찍고 회복할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렇다면은 제조 강대국들의 매력도 더 높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 그리고 한국, 대만 이 정도의 초점을 맞추면서 투자를 하고 있고요. 시가총액 비중 대비해서는 정말 많이 들고 가는 겁니다. 한국이 시총이 글로벌 시장에 한 2%도 안 돼요. 1.5% 이 정도 되는데 5에서 10% 들고 간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중국이 시가총액이 글로벌의 12%인데 15에서 20% 들고 간다. 더 많이 들고 가는 거고 대만도 뭐 1.5%밖에 안 되죠. 근데 5% 들고 간다. 그래서 저희는 전형적인 제조 강대국 여기에 좀 더 나아가자 그러면은 이걸 보시면은 신흥국을 한번 보시면은 한국과 중국이 가장 좋아 보이고 그 이외에 대만 얘기했죠. 그다음에 여기서 하나 더 들어간 게 베트남 정도. 베트남. 예. 요 정도로 저희는 보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투자 비중을 적절하게 포트를 만들어 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일단 매력도 국가적 그 투자 매력도는 이제 이렇게 알게 됐는데 이제 뭐 주로 ETF 투자를 하시니까 ETF로 봤을 때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반영할 수 있는 ETF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지금 제시하고 있는 ETF들은 업종들이고요. 사실 뭐 국가별로에 그냥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나스닥 65%다. 그러면 나스닥을 초종하는 ETF QQQ가 있을 거고요. 그죠? 그다음에 뭐 유럽을 5% 들고 간다. 그럼 유럽의 유로스톡스를 초청하는 ETF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한국. 근데 한국은 이제 우리가 알아서 투자하면 되는 거고. 중국 투자한다. 그럼 중국 관련된 ETF가 있어요. 좀 비중을 많이 들고 가고 싶으시면은 뭐 레버리지를 한 2배짜리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국가별 지수를 추종하는 ETF들을 개별주가 아니라 만약에 국가를 투자한다면 국가에 투자를 한다면. 근데 이제 더 나아가서 이런 방법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좋아 보인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산업이 뭐냐? 저희는 무조건 전기차 부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는 전기차 소재가 아니라 뭐 소재도 들어가죠. 거기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전기차 관련된 업종에 대한 투자죠. 그러면 거기 관련된 ETF를 투자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투자를 하는 거고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경쟁력이 가장 높은 거는 신재생에너지, 그다음에 뭐 전기차 등등. 그럼 거기 관련된 ETF를 투자를 하시면 되는 거죠. 네. 요즘 엔비디아의 그 뭐라 그럴까요? 챗GPT 이후 엔비디아에서 나오는 아주 긍정적인 데이터들 때문에 급등도 하고 관련 반도체주들이 막 올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주 실적은 지금 최악인데 지금 담아야 돼? 아니면 근데 또
상황은 최악인데 주가는 또 최악은 아니란 말이에요. 바닥 짚고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상황이니까 참 투자하기가 애매한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반도체에 대한? 그러니까 저희는 만약에 이게 반짝 상승으로 내년 상반기까지만 올라가는 장이다. 1년 반밖에 안 오른다 하더라도 반도체나 우리가 얘기하는 인플레이션을 낮춰주는 업종들, 인플레이션을 낮춰주기 위해서 성장을 하는 업종들은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챗 GPT든 AI든 뭐 모든 관련된 반도체는 결국은 생산성을 높여주죠.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 있는 투자 비중을 높게 가져가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결국 반도체 중에서도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으나 개인 PC라든지 핸셋 부분에 있어서는 인플레이션을 더 이상 낮춰줄 부분이 별로 없어요. 네. 그거 말고 시스템 반도체. 그래서 결국 인플레이션을 낮춰줄 수 있을 만한 산업들, 데이터 센터, 데이터 시스템 반도체, 뭐 연결되어 있는 쪽에 대한 어떤 비중이 더 높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반도체뿐만이 아니고요. 지금은 인플레이션을 낮춰줄 수 있고 그 정도의 경쟁력이 있는 산업에 대한 투자가 정말 중요하다. 그 이외에는 소비 관련된 투자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그래서 거기에 관련돼 있는 업종이 뭐 전기차라든지 전기차 부품을 계속 얘기해드리고 있고, 또 이렇게 AI나 전기차 부분들이 활성화되면 될수록 전력 소비량이 높아지니까 네. 거기에 관련해서 고유 에너지가 아닌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높게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또 유동원 본부장님 모시고 글로벌 지표, 우리가 지금 투자해야 될 때인가 아니면 도망갈 때인가 한번 점검을 해봤고요. 그런 상태에서 어떤 곳에 투자를 할 것인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하여튼 우리 가족분들 잘 참고하셔서 지금 내가 어떤 주식을 들고 있는지 한번 비교하시면서 내 포트폴리오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군요. 오늘 이렇게 수고하신 유동원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